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거물이죠. 브로드컴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요즘 제일 뜨거운 주제, 바로 AI 인프라 시장에서 브로드컴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오늘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전망부터 시작해서요. AI 분야에서의 그 독보적인 위치, 그리고 최근 인수한 VMware와의 시너지 효과,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브로드컴 정말 현재 AI 기술 발전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핵심 동력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숫자, 실적 이런 걸 넘어서서 이 기업의 전략이라든지 시장 내 경쟁 구도, 또 어떤 잠재적 위험 요인이 있을지 이런 것까지 좀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AI 산업 전체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실적 전망인데요. 2025년 3분기 매출이 약 158억 달러로 예상된다고요. 와,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1%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것도 1.66달러로 34%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정말 대단한 성장세인데요. 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우리가 흔히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거대 기술 기업들의 그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가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바로 이 거대한 흐름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거죠. 핵심 부품이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이들 기업의 투자가 뭐랄까 고스란히 브로드컴 실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특히 브로드컴 하면 AI 분야에서는 그 ASIC 있잖아요. 특정 용도에 맞춰 설계하는 맞춤형 반도체요. 여기서 최강자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데이터 센터용 칩을 고객사 요구에 딱 맞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ASIC 칩이라는 게 AI 모델 학습 속도를 높이고 또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추론 과정, 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TPU나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자체 AI 칩 개발할 때 브로드컴과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애플도 물론 주요 고객사 중 하나고요. 단순히 칩 설계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점유율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그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데이터가 막 오고 가는 길,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AI 전용 이더넷 스위치 시장이 있고요. 또 CPU나 GPU 말고 AI 연산의 특정 작업을 아주 전문적으로 빠르게 처리해주는 XPU 가속기라는 게 있는데 이 두 시장에서 점유율이 무려 70%가 넘습니다. 70%요? 와. 네, 사실상 AI 인프라의 뭐랄까 혈관이나 신경망 같은 핵심 요소들을 그냥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70% 이상이면 거의 독점적인 위치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3분기 AI 관련 반도체 매출 전망치도 51억 달러에 달하는 거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나 급증한 수치라니. 아, AI 인프라 구축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구나. 이게 확 느껴지네요. 반면에 BAI 반도체 사업 매출은 한 40억 달러 정도로 이전 분기랑 비슷할 거라고 하니까 진짜 AI가 전체 성장을 그냥 끌고 가는 모양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 매출 증가분을 보면 상당 부분이 AI 관련 사업에서 나오고 있어요. 브로드컴의 현재 성장 스토리는 AI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로드컴은 이런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정말 큰 화제라 모았던 그 VM웨어 인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네, 그 점이 브로드컴의 또 다른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M웨어 인수 효과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 소프트웨어 매출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약 67억 달러 규모로 커졌고요. 연평균 성장률도 16%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예를 들면 네트워킹 장비나 스토리지 같은 거랑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가상화나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 같은 걸
한꺼번에 제공하는 곳에 통합 솔루션에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또 안정적일 수 있거든요. 게다가 VM웨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방대한 기업 고객 기반에 브로드컴의 하드웨어 기술력을 접목시키면서 서로 제품을 추천하고 팔 수 있는 그런 교차 판매 기회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한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고객 입장에서는 원스톱 솔루션이 매력적이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매출은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3분기 조정 EBITDA 마진이라고 하죠.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약 66%로 이전 분기보다 오히려 약간 떨어진다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보통 매출 늘면 이익률도 같이 좋아지지 않나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로드컴의 전략이랑 AI 칩 시장의 특성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ASIC, 맞춤형 칩 있잖아요. 이건 고객사의 아주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맞춰서 특별히 개발되는 거라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범용 칩에 비해서는 개별 칩 하나당 마진율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주문 제작 옷 같은 거라 대량 생산 기성복보다는 이익률이 좀 박하다. 뭐 그런 의미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브로드컴의 AI 매출이 워낙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이 ASIC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평균 마진율을 약간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뭐 단기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현상이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다시 마진율이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 요인이 마진 안정화에 기여할 걸로 보이는데요. 첫째는 그동안 좀 부진했던 BAI 반도체 사업 부문, 예를 들어 스마트폰 부품이나 통신 장비용 칩 수요 같은 것들이 점차 회복될 가능성입니다. 이쪽 사업은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VM웨어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꾸준한 성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하드웨어보다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비중이 커질수록 전체 수익성 개선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아하, 결국 지금의 마진율 소폭 하락은 AI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투자 혹은 뭐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단기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이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보이고요. 네, 정확한 해석이십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마진 조정에 너무 이렇게 막 흔들리기보다는 AI 시장에서의 그 강력한 입지,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통합 시너지를 통한 장기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이걸 계속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브로드컴 주가가 올해 4월 저점 이후에 무려 100% 이상 급등했다고요. 나스닥 100 지수 내에서도 거의 최상위권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던데 그야말로 뭐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떠오른 셈인데 이 정도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현재 주가에는 정말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면요. 2025년 3분기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죠. 이게 37.78배에 달합니다. 37.78배요? 보통 반도체 업계 평균 P가 한 20배 초반 정도 아닌가요? 그걸 훨씬 웃도는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업계 평균 PE가 약 22배의 수준인 걸 감안하면 브로드컴은 정말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고 있는 셈이죠. 그만큼 미래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아주 크다는 방증이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현재 주가, 이게 약 302달러 수준인데 주요 증권사 분석가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가 약 308달러거든요. 이 둘 사이의 갭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표 주가에 거의 다다랐다는 건 그럼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이미 주가에 좋은 전망이 다 녹아들어 있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브로드컴 스스로가 3분기 AI 매출 60% 성장, 이런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치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미 이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기대치가 워낙 높으니까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건데 그걸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물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으니까 잠시 쉬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매크로 경제 상황 변화나 시장 전체의 분위기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랑 단기 조정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쟁 환경은 좀 어떤가요? AI 칩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브로드컴의 입지는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게 또 흥미로운 비교 포인트인데요. 최근에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요. 또 다른 경쟁사인 마벨 테크놀로지 역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브로드컴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나 마벨이 좀 주춤할 때 브로드컴은 왜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걸까요? 뭔가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몇 가지 이유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브로드컴은 특정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가 GPU 중심이라면 브로드컴은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ASIC도 있고 네트워킹 칩, 스토리지 솔루션, 그리고 이제 VM웨어 소프트웨어까지 아주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둘째는 중국 수출 제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가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좀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중요한데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소수의 핵심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이랑 아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맞춤형 칩, ASIC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주 큰 강점이죠. 이 큰손 고객들의 AI 투자 계획에 맞춰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좀 범용 GPU 시장의 강자라면 브로드컴은 소수의 거대 고객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랑 네트워킹 분야에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딱 구축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경쟁 환경 속에서도 자기만의 확실한 강점이 있다는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쟁이 물론 치열해지고 있지만 브로드컴은 그 맞춤형 칩 설계 능력하고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기술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자기 자리를 굳건히 다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브로드컴의 성장을 가늠하기 위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계속 주시해야 할까요? 워낙 변화가 빠른 시장이다 보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AI 관련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특히 그 차세대 XPU, ASIC 칩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게 실제 수주와 매출로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VM웨어 인수 효과가 지속되면서 소프트웨어 부문이 예상대로 꾸준히 성장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BAI 반도체 부문,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통신 장비 쪽 수요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회복되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브로드컴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죠? AI 성장세, VM웨어 시너지, 그리고 BAI 부문 회복. 네, 이 세 가지를 계속 트래킹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위험 요인도 당연히 있죠. 가장 먼저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주가에 이미 높은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건 반도체 공급망이나 특정 고객과의 관계에 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경쟁 심화 가능성입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인텔 같은 기존 강자들도 있고 또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AI 칩 시장에 계속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칩 개발 비중을 늘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맞네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체 칩 개별 확대 가능성, 이것도 중요한 변수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위험 요인일 수 있는데 AI 시장 자체의 성장 속도가 혹시라도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입니다. 특히 브로드컴 실적은 소수의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의 AI 투자 규모와 속도에 크게 좌우되거든요. 만약에 이들 기업이 어떤 이유로든 AI 투자를 줄이거나 속도를 늦춘다면 브로드컴의 성장세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투자 동향을 계속 주시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브로드컴은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 ASIC 칩과 네트워킹 솔루션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2025년 3분기에 아주 인상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VM웨어 인수를 통해서 확보한 강력한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더해져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맞춤형 칩 시장에서의 리더십하고 네트워킹 기술력은 다른 기업들이 정말 쉽게 따라오기 힘든 아주 강력한 해자 모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서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 수준은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상당 부분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투자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과 또 내재된 위험 요인을 좀 균형 있게 평가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브로드컴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서 AI 산업이라는 게 단순히 뭐 똑똑한 알고리즘이나 거대 언어 모델 개발 경쟁 이걸 넘어서서 그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고 또 확장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즉 기반 시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AI 혁명을 뒷받침하는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브로드컴처럼 이렇게 소수의 특정 기업들이 고객 맞춤형 AI 인프라 솔루션 시장을 주도하는 현상, 이게 앞으로 기술 생태계 전반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소수 기업의 인프라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는 또 무엇이고, 반대로 잠재적인 도전 과제나 위험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술 자체의 발전 방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떠받치는 산업 구조와 시장의 변화에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